안녕하세요. 저는 곧 70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환장했다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언가의 정신을 빼앗겨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환장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저는 한동안 돈에 미쳐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딸을 낳은 뒤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어요. 남편도 저도 가난한 집 자식이었고 혼인할 때 정말 미천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참 많았죠.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속만 태웠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서러운 일들을 겪다 보니 점차 제 관심사는 돈으로만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노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귀걸이나 머리 장식 같은 액세서리를 떼어다가 여자대학교 앞에서 팔았죠. 신통하게도 장사가 잘 풀렸습니다. 몰랐는데 제게 장사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또 제가 밉상은 아니거든요. 화장을 하고 장사 물건들로 치장하고 있으면 대학생들이 예쁘다며 앞다투어 사갔어요. 전부 현금으로 받는 장사였고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장사가 번창해서 가게를 내게 됐고 그 이후로는 정말 승승장구했죠. 사업을 확장해서 비싼 해외 제품도 수입해오고 연예인 협찬 같은 것도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집도 사고 땅도 사게 됐는데 나중엔 땅값도 크게 올라 말 그대로 땅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우린 네 식구가 돼 있었어요. 딸 밑으로 아들 하나를 더 낳았거든요. 돈이 있으니 애들 키우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애들 봐주는 분도 입주로 구하고 큰딸은 일찍부터 영어며 수영이며 안 가르친 게 없었어요. 대신 애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돈, 일이 전부였죠. 애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제 사업은 크게 확장됐어요. 전속 디자이너도 있었고 제 공장도 있었죠. 성공한 사업가라고 신문, 잡지에도 났고요. 하지만 엄마 역할은 거의 못하고 살았어요. 늘 일이 먼저였거든요. 애들도 크면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큰딸은 유난히 사춘기가 심했죠. 겨우 시간을 내서 집에 가면 딸은 저한테 가시를 세웠습니다. 저만 보면 화를 내고 반항을 했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괘씸한 생각부터 들었죠. 엄만 돈이 최고지. 자식도 뒷전이고 그저 돈, 돈, 돈. 오늘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날인 거 잊었어? 왜 전화도 안 받는데? 맞다. 엄마가 깜빡했어.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받았네.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를 내? 좋은 집에 예쁜 방에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누굴 위해 돈 버는데? 돈이 제일 좋으면서 내 핑계는 왜 대는데?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누가 나 달랬냐고.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너 아기였을 때 돈 없어서 분유도 못 먹일 뻔했어.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만 좀 해. 옛날 얘기하면서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 딸은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딸과의 갈등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나중엔 애를 피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초가을, 전일이 많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사업차 해외로 나가는데 그 전에 샘플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남편도 저와 같이 회사에 있었고요. 늦은 밤 딸 선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저보고 집에 올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딸을 키워준 아주머니가 같이 계신데도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꼭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딸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자면 되지. 꼭 엄마가 가야 돼? 오늘 엄마 야근한다고 늦는다고 했잖아. 어린애처럼 떼쓰지 말고 이럴 시간에 얼른 자. 제가 못 가면 남편이라도 보내야 했는데 전 그때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날 결국 회사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이 돼서야 집에 갈 수 있었고 너무 찝찝해서 샤워부터 하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선화야, 엄마 왔어. 괜찮아? 그런데 딸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의 온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화야, 어머, 얘가 왜 이래? 선화야, 일어나봐. 눈 좀 떠봐, 선화야. 평소 잠이 밝은 딸은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전 미친 듯이 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간밤에 딸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믿지 못할 현실에 전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딸은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요. 그날 밤 제 딸은 다른 날과 다르게 머리가 아팠고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했는데 외면당한 거였어요. 제가 집에 왔더라면, 응급실에 데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선아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까?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온몸이 불에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이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외롭게 보낸 건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웠어요. 딸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실성한 채 통곡하다 기절하기만을 반복했었죠. 딸을 그렇게 보낸 뒤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친정 오빠의 산장에 들어가 죄인처럼 살았어요. 갑자기 누나를 잃은 제 아들 대선이는 그렇게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고 보내줬어요. 대선이는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그런데 여보, 부탁 하나만 할게. 절대로 나쁜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줘. 그건 선아도 바라는 게 아닐 거야. 당신한테는 아들 대선이가 있어. 혼자가 아니라고. 대선이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떠났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들어가 죄인처럼 지냈죠. 저 스스로한테 벌을 준 거였어요. 냉골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지만 몸이 힘든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아픔을 견딜 수 있었어요. 2, 3일 굶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러다 쓰러져 죽을 위기도 넘겼고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죽어서 딸을 만나면 원망을 들을 것 같았죠. 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남편이 아들을 다 케어하고 혼자 키웠죠. 그 또한 슬픈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25이 됐어요. 그제야 군대를 가게 되었죠. 아들이 입대한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산에서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산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병은 나아졌고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졌죠. 근데 가기 전 일주일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게 된 날 저는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선이가 너무 잘 컸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한 남편 옆에 젊었을 때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서 있었어요. 대견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아들이 장성한 청년이 되도록 난 뭐 했나. 엄마 없이 잘 커준 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절 이해한다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좋은 날 왜 우세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자친구요. 대선이 뒤에서 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가씨가 글쎄 우리 대선이 여자친구라는 거였죠. 이름이 초연이라는 그 아가씨는 수줍게 웃었고 남편도 흐뭇하게 보고 있었죠. 여보, 긴장 풀어. 아, 왜 이렇게 떠세요? 전 너무 당황해서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초연이는 저한테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걸로 땀 닦으세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 자수도 제가 직접 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곱기도 하다. 정말 고마워요. 아들 여자친구까지 소개받고 정신없는 일주일이 흘렀어요. 아들이 입대하는 날 전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라고 많은 시간 함께하지도 못했는데 군에 가는 날까지 눈물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대선이도 그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씩씩하게 웃어 보이고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초연이는 제 며느리가 됐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전 며느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 면회도 함께 가고 단둘이서 여행도 갔죠. 초연이는 집이 지방이었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전 초연이가 한결같이 좋았어요. 같이 있으면 제 마음까지 밝아졌죠. 심성이 곱고 배려심도 많은 아이였어요. 초여름에 우린 가까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바다도 예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편으론 초연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애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초연아,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 서울 생활에 적응 다 했어. 답답하면 대선 아빠랑 등산을 해도 되고. 너도 이렇게 좋은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더 좋지 않아? 바쁠 텐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시간을 쓰면 되겠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사실 저 엄마와 일찍 헤어졌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대선이가 제대해도 어머니랑 데이트하는 거 계속 하고 싶은걸요? 뭐? 그게 정말이야? 엄마랑 그렇게 일찍 헤어졌어? 전 너무 놀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초연이는 아빠, 여동생과 셋이 살았대요. 서울로 대학을 오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더라고요. 여동생이 초연이를 못 가게 말려서 대학 등록을 포기할 뻔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럼 동생은 지금 몇 살이야? 대학은 다녀?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준비해서 도청 다녀요. 저보다 더 야무져요. 돈도 많이 모았고요.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지금은 걱정 많이 덜었어요. 저도 모르게 초연이 손을 잡아주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일찍 큰 아픔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세상을 떠난 우리 딸 선아도 떠오르고 그 일로 엄마와 생이별한 우리 아들 대선이도 떠올랐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와 초연이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우린 더 친하게 지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죠. 서로의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초연이 생일에는 제가 집에 불러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갈비찜도 해줬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제대를 했고 둘은 정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취업 준비를 해서 회사에 들어갔죠. 대선이가 취업이 되자 바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일사천리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내외한테 집을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들 며느리가 글쎄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아이, 누구 생각이냐? 그게 같이 살다니. 신혼은 오붓하게 둘이 보내야지. 초연아, 혹시 대선이가 그러자고 했니? 솔직히 말해봐. 우린 당연히 따로 사는 줄 알고 있었어. 집도 사주려고 했고. 괜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둘이 같이 생각한 거예요. 대선이도 신입사원이라 정신없을 거고 저도 회사 일 바빠서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저희들 결혼 생활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돼요? 이게 염치 없지만 어머님 해주신 밥도 더 먹고 싶고요. 결국 아들 내외는 저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32평이지만 아들 방 크기만 따지면
오평남짓한데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었죠. 되려 우리가 불편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더욱 애틋해지고 가까워진 것 같았죠. 아들 내외와 우리 부부는 잡음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애들은 분가하게 됐어요. 저희가 애들 사주려고 모은 돈과 애들이 모은 돈 합쳐서 좋은 동네에 깨끗한 아파트로 가게 됐죠. 그때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어 기쁨이 2배였어요. 놀러 가면 아기 방이 너무 예쁘고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도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죠. 전 며느리가 좋아하는 물김치며 반찬을 쉴 새 없이 해다 날랐습니다. 며느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순산했고 자기를 꼭 닮은 딸을 낳았어요. 손녀딸 로아는 태어나자마자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그렇게 6살이 될 때까지 많이 웃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로아가 6살이 되더니 아들이 베트남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됐죠. 1년 동안의 일정이었어요. 내색은 안 해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손녀딸이 아빠를 한창 좋아할 때라 걱정도 됐죠. 아들은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가는 눈치였어요. 승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파견을 나가자마자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저희한테 로아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며느리 하는 얘기가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사실 저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자꾸 몸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잠만 그렇게 오고 집도 엉망이고요.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당분간 어머니가 로아 봐주시면 건강을 좀 회복하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랬니? 우린 전혀 몰랐구나.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아이, 그래. 로아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라. 건강이 최고니까. 알겠지? 하나밖에 없는 착한 며느리를 위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죠. 전적으로 며느리 의견에 따랐고 괘씸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기꺼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줬죠. 바람은 딱 하나. 며느리의 우울증이 잘 낫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보름이고 한 달이고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인 저희야 괜찮았지만 문제는 로아였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밥도 안 먹는 날이 이어졌어요. 저는 애가 탔고 손녀 보는 게 고질에 힘이 들었습니다. 가끔 베트남에 있는 대선이에게 연락이 와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로아 울음소리 들릴까봐 집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한 적도 많았고요. 손녀딸을 달래기가 힘든 날에는 애를 데리고 며느리가 사는 집을 찾아갔죠. 로아는 자기 집 왔다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며느리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도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저 혼자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가봤어요.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문자를 했죠. 손녀딸 없이 저만 왔다고 얘기 좀 하자고 문자를 했지만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속이 까맣게 타서 아파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귀가하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기, 그 801호 여자 얘기 들었어? 801호는 아들 내외 집이었죠. 저는 길을 걷는 척하며 그들 뒤를 따라가고 숨죽여 얘기를 마저 들었어요. 그 집 여자, 애도 있으면서 그렇게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다며. 날도 어리던데 참 대단해. 남편 해외에 나간 사이에 그런 거라던데.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나? 저번에는 어떤 남자 등에 업혀
집에 들어가던데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줌마들 수군거림은 듣기 괴로울 정도였고 전 심장이 벌벌 떨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전 밤을 샐 각오로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봤죠. 절 피하는 빌미만 줄 것 같아서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밖에 나왔을 때 우연히 마주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지났을 때였어요. 공동 현관이 열리고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전 어둠 뒤에 숨어 있다가 며느리가 완전히 나왔을 때 달려나갔어요. 초연아, 로아 엄마야. 며느리는 저를 보자 크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려는 며느리를 붙잡고 늘어졌죠. 이 매정한 거사. 로아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밤새 엄마만 찾아. 밥도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 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동네 아줌마들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이러세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를 들었어. 너 정말 그런 거냐? 바람. 그런 거 피는 거냐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더라. 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얘기가 사실이야? 젊은 남자 등에 업혀 집에 들어간다며. 아니지. 아줌마들이 잘못 알고 오해한 거지?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는 대답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제 얘기를 듣고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뭐라고? 사실이야. 너 미쳤니? 미쳤어. 며느리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 손녀딸과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며느리 다리를 잡고 애원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소문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며 매달렸지만 며느리는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가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전 밥도 물도 목구멍에 넘길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베트남에 있는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고 아들은 꼬인 혀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며느리와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손녀딸인 로아를 키워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전 아들에게 로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아들을 달랬어요. 곁에 있으면 안아주기라도 할 텐데 먼 나라에 있는 아들과 통화밖에 할 수 없으니 제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로아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정성 다해 키울 테니까. 그리고 아들아, 사람 마음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거야. 로아 엄마가 이혼을 하자고 해도 한 번쯤은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거기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서울 와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얼마나 오래 만났어. 어떻게 이혼이 이렇게 쉬워? 하지만 아들은 화를 낼 뿐이었어요. 젊은 혈기에 쉽게 용서는 안 되겠지만 로아를 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도 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크게 상심했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도장 하나로 남남이 돼버렸어요. 둘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도 바라지 않는다며 후련히 떠났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혼이 깔끔하고 조용한지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아들도 미웠고 변명 한마디 없이 이혼만 요구한 며느리도 너무 미웠어요. 딸을 포기하는 일도 며느리에게 너무나 쉬워 보였죠. 양육권, 친권 다툼도 없이 며느리는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손녀는 엄마를 찾다 포기했는지 점점 엄마 소리 하는 게 줄었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며느리가 떠난 집을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아들은 그 집엔발도 들여놓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아들 내외 살던 집에 가봤습니다. 약봉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며느리는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았죠. 아들도 로아 엄마가 우울증까지 거짓말로 꾸며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꽤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와서 자기도 잘 안다고 했었고요. 휴지통에도 약봉지가 많았습니다. 전 집을 치우다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들이 입대하던 날,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둘 사이에 왜 이렇게 된 건지 가슴이 아렸어요. 로아 방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멈출 가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손녀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로아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전혀 찾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물어보면 엄마가 긴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얘기해줬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랬대요. 손녀는 엄마가 아파서 병 고치러 멀리 갔다고 하더라고요. 로아는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까지 닦아줬어요. 손녀딸은 어느새 이렇게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새롭게 약속했어요. 죽는 날까지 모든 걸 다 바쳐서 손녀를 바르게 키우자고요. 아들은 저희와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내색하진 않아도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그렇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손녀딸 로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지난 아픔 다 잊고 살자.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싹 다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해 설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일찍 떡국을 먹고 남편과 아들 로아는 집안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러 나갔어요. 저 혼자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 벨소리가 들렸죠.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전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이혼하고 자취를 감췄던 며느리가 문 밖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였어요. 거의 2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초연이 맞니? 로아 엄마 맞아? 말하면서도 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야? 무슨 일로 찾아왔어? 전 너무 놀랐지만 더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 반응이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봐 침착한 척 했습니다.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 대선이랑 로아는 큰 댁에 인사드리러 갔어. 점심 먹고 올 거다. 며느리는 순순히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전 차를 내오겠다고 하고 얼른 주방에 들어갔죠. 손이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저 대신 주방 정리하고 차를 끓였어요. 제가 벌벌 떨고 있는 게 며느리 눈에도 보였던가 봅니다. 차를 끓여서 제 앞에 놓더니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표정부터 심상치 않아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바짝 했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보는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며느리가 갑자기 한복 치마를 무릎 위까지 젖히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 기겁을 하며 나자빠지게 됐어요. 며느리의 양쪽 다리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의족이었어요. 며느리는 한복 치마를 입고 의족을 한 다리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리가 왜 이래? 초연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전 가슴을 치고 또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2년 전 고륙종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고륙종은 뼈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했죠. 2년 전 너무 늦게 발견해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대요. 종양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지금은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얘기였어요.
다리 절단과 항암 치료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됐다는 거였습니다. 전 가슴을 치며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을 외면하고 사라졌던 거니? 이상한 소문도 다 맞다고 하고, 그럼 바람도 안 폈는데 폈다고 한 거야? 네, 어머니. 아이고, 일을 어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전 무너져 버렸는데 며느리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많은 걸 내려놓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울증도 깊었고 암까지 생겼다고 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럽고 어린 로아를 보면 더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이혼으로 연을 끊어내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소문에 대해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면 걸을 수도 없어서 남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동네 이웃들의 의심을 샀다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술 먹고 인사불성된 사람처럼 보였을 거고 동네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좋았겠죠. 전 며느리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초연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주지. 너 그렇게 가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넌 혼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가족이 뭐냐?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 도와야지. 큰 오해를 하게 놓고 너 이럴 수 있어? 초연아, 널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 미련하게 착한 거사. 중학생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더는 후회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집에서 은둔하던 며느리는 너 바람 피우니? 라는 제 질문에 엉뚱한 실마리를 잡고 일을 진행시킨 것 같아요. 믿었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 더 절망적이기도 했을 거고요. 아니라고 해명할 힘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초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바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것부터 잘못이었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다 내 잘못이야. 못난 내 탓이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저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맞다고 했어요. 저도 비겁하고 무기력했어요. 그때 전 너무 힘들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어요. 로아를 봐도 힘들고 남편 생각을 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고백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밝히는 이유가 바로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이게 마지막 인사일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얼마 못 산대요. 길어봤자 1년. 그것도 잘 버틸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저 시한부 선고받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어머니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니, 뭐라고? 초연아, 이런 법은 없다. 그 병원은 어디야? 같이 가자. 아, 지금 나서자고. 1년밖에 못 산다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인정 못해. 우리 다른 병원도 알아보자. 명이라는 사람들 싹 찾아서 살려달라고. 발바닥이라도 붙잡아보자. 너 그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네, 남편은 또 어쩌고?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착한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지.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가슴을 내리쳤어요. 새빨갛게 피멍이 들어도 상관없었죠. 비통함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딸과 초연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모두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이 사실을 아들과 남편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손녀딸도 병원에 있는 엄마를 자주 보러 갔고요. 며느리는 모든 걸 초월한 듯 담담하게 지내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눈을 감은 날은 초여름이었는데 유난히 밝고 화창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날씨를 참 좋아했죠.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요. 언젠가 같이 나들이를 갔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가끔 어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저 어머니 때문에라도 대선이랑 못 헤어져요. 어머니 오래 봐야 하니까 저 대선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대선이 제대하면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어머니 절대 안 놓쳐요. 그랬던 아이가 이젠 누구보다 멀리 제 곁을 떠났네요. 전 지금도 눈물로 하늘에 편지를 씁니다. 초연아, 사느라 애 많이 썼다. 로아는 걱정 마. 우리가 잘 키울게. 그리고 너 절대 안 잊어.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였어. 이제 다 잊고 하늘에서 편히 쉬거라. 착한 우리 며느리, 네가 내준 숙제 다 마치고 나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갈 테니 만약 거기서 내 딸을 만난다면 둘이 잘 지내고 있으렴. 그리고 잘 기다리고 있어. 저희 선아 곁에 며느리 초연이도 함께 있겠지요. 그 고운 아이들이 그곳에서 편히 지내기만을 빌 뿐입니다. 가끔씩 우리 아들도 아팠던 며느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쉽사리 이혼을 결정했다는 죄스러움과 후회로 많이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떤 말로도 위안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요. 아마 며느리도 이해해 줄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쏙 빼닮은 손녀 로아를 위해 오늘도 맛난 저녁상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